많이 적어. 자, 그럼 어제 얘가 이제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 겹치는 것들은 좀 빨리 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이낙스사의 망목 특성 사례를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아웃풋은 뭐냐, 아웃풋 리스판스는 뭐냐 그랬을 때 타일의 두께가 좀 일정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노미널 더 베스트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노미널 더 베스트로 해서 이 로 안에 이것들을 대차에다 집어넣었을 때 보니까 내부하고 외부하고 상당히 품질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한 50% 정도를 버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돼서 그것들을 개선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차에 상당히 분량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 내부 타일도 겨우 규격 내에 들고, 그래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 가마하는 온도 산포가 너무 커가지고 상당히 좀 변화가 좀 심하게 발생을 해서 돈이 50만 달러가 든다 이거죠. 그 당시 50만 달러면 현재로 따지면 뭐 한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죠? 예, 한 50년 됐으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못한다 이거죠. 도저히. 그 당시에 50만 달러인데 지금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라버스트 디자인의 오차 조건을 좀 이용을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마 속에서 위치에 상관없이, 위치가 쉽게 말하면 산포인 거예요. 대용 산포 인자였죠 어제. 외적 노이즈 인자, 내적 노이즈 인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어제 노이즈 조건 중에. 이건 이제 대용 위치라든지 뭐 어떤 쉬프트, 이거 교대 뭐 이런 것들 전부 이제 산포에 미치기 때문에 가마석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양질의 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타일의 원료 배합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2kg 용량인 볼밀이나 파트밀을 사용을 해서 소용량이죠. 대용량까지 이것을 스케일 팩터를 내가 이용을 하겠다. 선박에서 풍동에서 그런 실험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나 뭐 하듯이 선박도 풍동 실험을 하거든요. 조그만 소형 가지고 실험한 다음에 그걸 큰 배에다가 적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이것도 이제 스케일 팩터를 이용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망목 특성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제 공정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공정 플로우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공정 흐름도를 이제 프로 차트를 하나 작성해 두시면 좋죠. 식스시그마 할 때도 그리라고 그러죠. 공정 흐름도를 그려봐라. 그 다음에 거기서 비부가가치 공정이 뭐냐, non added value 프로세스가 뭐냐, 그래서 거기서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공정을 쭉 보니까 일단 원재료가 들어오면은 깨 부숴가지고 믹싱을 하죠. 아마 장승업 영화 보면은 깨가지고 믹싱해가지고 발로 막 이렇게 지근자근 밟죠. 그죠? 그게 바로 믹싱 과정입니다. 옛날에 믹싱 과정. 근데 요즘 이제 기계로 다 돌리겠죠. 믹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몰딩을 하고, 그 다음에 캐시나이징이라는 게 이제 소성입니다. 소성 한 다음에, 그러니까 불을 뗀다 이거죠. 불로. 그 다음에 유약칠을 하고, 다시 또 소성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자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타일이면 타일이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위치에 따라서 많이 대차의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많이 생기니까, 일단 이 대차의 산포를 어제 보면은 뭐 한 9포인트 잡아줘도 된다고 그랬죠. 이거 평면으로 보고 나서 그냥 9포인트를 잡으면은 제일 좋고,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측정 관계상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7개, 맨 앞쪽 뭐 또는 뭐 중간 뭐 이 바깥쪽 왼쪽을 다 잡아가지고 7개의 위치를 산포를 재는 그런 실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이거 장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양들을 이제 전부 다 제어인자로 전부 다 골라낸 거죠. 전부 다 골라낸 다음에 이 제어인자하고 수준을 골라낼 때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토의를 하면 좋아요. 혼자 하다 보면 눈 높이가 항시 일정하게 되거든요. 내 수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인자를 전부 다 내지를 못해요. 내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한 것은 제거하고 또 나한테 친한 친구 것도 제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이것 빠지고 차포되고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펠트스파라는 건 이제 장성량이고 그래서 전부 다 그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냈다 이거죠. 그래서 현행 조건이 보면은 2수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2수준. 이 현행 이런 것들이 있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2수준에 들어간다 이거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L18 실험을 한다 그러면 넘버 2 행이 2 행이 가장 가까워요. 현재 조건하고. 왜냐하면 11, 2222이기 때문에 2수준이 다 현행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넘버 2만 보면은 얼른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실험 방법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실험 방법이냐 많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숏건 실험은 뭐냐? 자, 황야의 무법자에서 나오는 장구가 자 뽑아라 딱 나와가지고 빵 쏘죠. 한 번에 쏘는 실험이에요. 한마디로 숏건 실험이라는 것은 뭐냐? 한 번에 맞추겠다 그러면 뭔가 지식이 있다든지 또는 영감이 있다든지 또는 경험 배짱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은 한 번 해가지고 맞추는 건 상당히 어렵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다가 이제 상당히 좀 끝날 수가 있죠. 인자가 많은 경우에. 대개 이 경우는 숏건 실험은 잘 안 맞습니다. 실제로. 아주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한 50년 밥 먹었다 하면은 뭐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지만 다음에 한 번에 한 인자에 한 수준씩 변경하는 원 팩터 앳 타임 그 실험이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많이 있어요. 교수분들이 실제로. 논문 제출 시에. 왜? 한 특성을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특성 1, 2수준만 변화시키면은 제대로 선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인자수가 많은데 다른 인자 전부 다 고정해놓고 A인자만 1, 2 해가지고 이 그래프로 딱 그려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형으로 딱 나오죠. 이론하고 제대로 맞게 나오죠. 그래프상에 따라서 그래프가 데이터가 나오게 마련이죠. 아,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결론을 내기 아주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 제출하는데 자주 이용하는데 실제로는 산업 현장에서는 안 맞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에서도 그랬잖아요. 일본 실험을 쭉 일본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머지 전부 다 고정시켜 놓고 A인자의 2수준만 딱 바꿔서 실험해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실험에서 그대로 나머지 다 고정시켜 놓고 B수준에 2수준만 바꿔서 딱 실험해보고 또 3수준만 딱 바꿔서 실험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보다 이제 그 한 번에 한 수준씩 변화시키면서 하는 실험인데 잘 안 맞아요. 쓰지 말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산학교는 잘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풀 팩토리얼 실험을 해보겠다. 완전 배치법이죠. 모든 실험을 다 해보겠다. 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거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실험시험 들어오면 오제트를 시켜가지고 4374의 실험을 다 시켜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손자가 아들 낳는 그런 실험이죠. 어려워요. 못해요. 하다가 본인이 제풀에 꺾인다든지 또는 원료나 재료가 없어가지고 또 사러 다니다가 못 사가지고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태반이겠죠.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실험객법에서는 풀 팩토리얼을 가장 쓸 수 있는 게 L8까지 써요. 그 이후에 없죠. 잘 안 하죠. 그죠? L8을 한 뭐 반복 실험 해가지고 그 교작용까지 파악하려고 반복해가지고 하는 실험이 이제 고작이죠. 또는 이제 리스판스 서페이스로 돌아가지고 2수준 인자로 해서 센터 포인트를 5개 정도 줘가지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하는 실험도 적어도 14번, 15번 해야 돼요. 2수준 인자 2개만 가지고도. 아, 그것도 상당히 무리가 따르거든요. 네. 아, 그거요? 그건 이제, 여기, 아까쯤에 그거 보셨죠? 매트릭스를 내가 풀로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프랙셔너를 내가 쓰겠다. 그 지정을 해주면 돼요. 2분의 1 프랙션이다 그러면 실험이 반으로 줄고, 4분의 1 프랙션이다 그러면 4분의 1 주는 거죠. 그렇죠. 소프트웨어로 막바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떤 결합을 이용하는 거죠. 컴파운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2수준 인자의 교작용을 무시한다든지,
또는 뭐 3수준 교호작용 무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 과정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미니탭 상에서는 플랫캣 범한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2순위 인자 교호작용을 전부 다 무시하겠다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이제 매트릭스를 보고 본인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실험 횟수를 줄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2분의 프랙셔널로 줄여준다든지 4분의 프랙셔널로 지정해서 줄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 팩토리얼 실험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L8 이상 하기가 좀 어려워요. 상당히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직교표 실험이라는 것을 이제 또 만들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직교표 실험은 여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교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L18이라는 것은 어제도 그 2순위 이제 하나에다가 3순위짜리 7개입니다. 그래서 A에다가 2수준을 배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9번 행까지 1수준을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18번까지 2수준을 배치를 시켰죠. 그 외에는 이제 전부 다 그 1수준, 2수준, 3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이게 이제 그 직교가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직교가 되도록. 그러니까 1년에만 2수준을 배치를 시키고 B, C, D, E, E, F, G, H 열에는 3수준을 전부 다 배치를 시켰다 이거죠. 3수준을. 그러면 A수준이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걸 배치하는 건가요? 아니요. 2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거. 2수준. 예를 들어서 고무를 붙였다 안 붙였다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나오겠느냐 했을 때는 유무잖아요. 그런 경우는 2수준이기 때문에 고무를 안 붙인 거하고 고무를 붙인 걸로 그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3수준은 이제 진짜 이제 어떤 설계 이제 중요한 거, 뭐 용수철에 뭐 어떤 선경을 뭐 바꿔봤다든지 또는 턴수를 바꿔봤다든지 어떤 뭐 피치를 바꿔봤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교가 하는 게 뭐냐. 직교라는 게 오소고날이라는 게 이 균형이 잡혀 있다. 이 밸런스드가 되어 있다. 그런 걸 뜻해요. 밸런스드가 잘 잡혀져 있다. 또는 분리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L18을 가지고는 설명을 좀 어려우니까 제가 L4 가지고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4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L4 직교표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L4 직교별표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데, 이거의 직교별표를 보게 되면, 이거 이제 실험 횟수고, 얘가 이제 인자가 배치가 되는 거죠. 인자가 A, B, 그 다음에 이거의 교작용이 A 크로스 B.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험 횟수는 1, 2, 3, 4회가 되겠죠. 4회가 돼서 여기가 1, 1, 2, 2, 1수준, 1수준 이렇게 배치가 된다 이겁니다. 1수준, 2수준 이렇게 1, 2, 1, 2, 1, 2, 2, 1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직계별가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취하는 거죠. 데이터를 취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취하는 거죠. 데이터 뭐 취하는데 이제 그 후 문제고요. 그 후 문제고 뭐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SMB로 변환한 것을 직접 한번 써보자면 SMB가 변환을 했을 때 뭐 18이 나왔고 그 다음에 넘버 2는 22가 나왔고 그 다음에 넘버 3는 예를 들어서 뭐 19, 20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 이게 SMB 데이터라고 해보죠. 그러면 저희들이 약속을 해놔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그래서 이거 보면은 코드로 돼 있어요. 코드로. 그래서 미니탭에서는 코디드냐 또는 언코디드냐를 본인이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코디드로 되어 있는 거, 코디드. 코드화가 되어 있다 이거죠. 코드화. 이거 좀 코드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코디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코디드가 되어 있다는 건 뭐냐. 그럼 우리가 2수준이다. 그럼 지금 2수준을 따지고 있잖아요. 2수준을 따졌을 때 2수준을 따지니까
지금 1수준 있고 2수준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1수준, 2수준을 나타낼 때 이걸 마이너스 1로 표시를 해도 돼요. 값을 마이너스 1로 표시를 해도 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3수준이다. 3수준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1, 0, 1이 되겠죠. 1수준, 2수준, 3수준 할 때 마이너스 1, 0, 1로 그렇게 표시를 해도 됩니다. 다음에 그러면 4수준이다. 또는 뭐 5수준이다. 다 표시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로 되고, 그 다음에 5수준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걸 줘보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죠. 그죠? 밸런스가 되어 있다 하는 것들은 그런 뜻입니다. 어떤 두 열을 고르든 간에 그거의 합이 제로지. 적을 곱해가지고 더하면 제로예요. 어떤 두 열을, 이 여러 가지 열 중에서 어떤 두 열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에다가 이 값을 주고 나서 곱한다 이거죠. 서로 간에 곱해가지고 더하면 항시 제로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두 열을 한번 해보죠. A, B 두 열을. 이 두 열을 골라가지고. 그럼 이 두 열을 서로 간에 곱해 보십시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곱하면 1 나오죠?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또 마이너스 1, 이거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 1 나오니까 항시 제로가 나와요. 제로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두 개를 하든, 이거 두 개를 하든, 이거 두 개를 하든 다 제로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항시 같은 거의 조합이 같은 횟수만큼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같은 횟수의 조합이. 즉,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1의 조합이 하나 나오고, 1, 2 조합이 하나 나오고, 2, 1 조합이 하나 나오고, 2, 2 조합이 하나가 나오죠. 여기도 보시면은 그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도 조합이 보면은 1, A, B 열만 보게 되면 1, 1 조합이 3개가 나오죠. 그러면 다른 것들도 조합이 3개끔 나와가 되어 있어요. 1, 2 조합이 3개 나오죠. 1, 3 조합이 3개 나오고, 2, 1 조합이 3개가 나오고, 2 조합이 3개가 나오고, 2, 3 조합이 또 3개가 나오고, 항시 똑같은 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뭘 하냐면 다른 인자의 영향을 안 받고, 그죠? 직교라는 게 뭐냐면은 벡터로 보게 되면은 A 벡터하고 B 벡터가 직교를 한다. 그죠? A 벡터하고 B 벡터가 직교를 한다. 그 얘기는 직교를 한다. 그 얘기는 A, 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뭐 대수학에서 이제 뭐 나온다 뭐 A, B 코사인 세타인데 직교한다 그러면 세타가 90도예요. 90도. 세타가 90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이 벡터에다가 B 벡터를 투영을 하면은 사형을 하면은 점으로 나타나요. 이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사형을 하면은 이 벡터 선상에 점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즉 영향이 전혀 A 벡터의 영향을 우리가 조사하는데 B 벡터의 영향에 전혀 그 영향을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즉 분리해서 다른 인자의 영향과 분리해서 골라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B 벡터도 마찬가지로 A 벡터를 여기다 사용을 하면 이게 B 벡터 상에서 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 벡터 영향을 고르라고 해도 A 벡터의 영향에 상관없이 분리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직교라는 의미가 아주 좋죠. 그래서 이제 직교표를 많이 사용을 하고 내가 뭐 A, B, C, D 어디 인자의 영향을 골라주겠다 그러면 그것들만 조합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프리딕트도 할 수 있고 예측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치면 이제 미니탭에서도 그 리스트에서 내가 무슨 수준을 골라주겠다. 각각 따로따로 구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골라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반면 오소고날 직교표를 왜 쓰느냐. 이제 그 의문을 많이 좀 갖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실험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제가 최적 조건을 골라주면은 나중에 여기서 이제 최적 조건을 고르는 거거든요. 이 최적 조건을 골라주면 이게 아무리 나쁘더라도 이 오소고날 직교표에서 제일 좋은 거하고는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 말은 뭐냐면 최적 조건을 저희들이 이걸 바탕으로 실험을 바탕으로 최적 조건을 고르는 것은 이 직교표상에 나와 있는 제일 조건보다는 더 좋은 조건을 고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좋은 조건이 나온다고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제 L4니까, 이건 이제 L4는 비교 실험이거든요. 다국제에서는 안 해요. 이런 이제 L4는 전혀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최적 조건을 이 직교표상에 있는 좋은 조건보다는 더 좋은 조건을 고르기 위해서 이 최적 조건을 나중에 골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여기에서 고르셔도 돼요. 항시 보면은 아무리 안 나와도 여기에 나오는 조건보다는 더 좋게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고 안심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교표를 잘 이용을 해서 본인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실험을 무작정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에 어떤 뭐 실험계획법이나 다구치는 하기 전에 조금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시 또 되돌아가 가지고 이게 하려면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에 잘 선택을 하고 하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들이 계산해 봤던 것은 한 행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본 거예요. 실은. 어제 이 직교별표를 했는데 어제 그 망목 특성 5개 한번 구해 보셨잖아요. 그것은 이 한 행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 보신 겁니다. 한 행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 계산이 잘 맞는다. 그러면은 안심하고 이제 돌리셔도 되죠. 그러니까 엑셀 프로그램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한 행만 계산해 가지고 맞으면 드래그를 쫙 하면은 전부 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 행 계산이 틀려버린다. 그랬을 때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해 보신 거죠. 그죠? 그래서 7포인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데이터를 취했다 이거죠. 대차의 7 위치에 있어서의 그걸 다 이제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하신 거예요, 이게. SMB하고 평균을 어제 구했었죠. 근데 어제 안 구하신 게, 이제 표를 안 구하신 거예요, 표를 안 구하신 거예요. 이제 테이블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표를 안 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직교 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반응표, 그 요인 효과표라고 해도 되는데, 이 테이블 정리가 뭐 컴퓨터를 쓰면 이제 자동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쓰기 전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L18이다. L18의 반응표다. 그러면 이 반응표 또는 뭐 요인 효과표라고도 그럽니다. 리스판스 테이블 또는 뭐 팩터 뭐 이펙트니까 요인 효과표라고도 해도 됩니다. 요인 효과표. 그걸 정리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인자가 쭉 배치가 되겠죠. 인자가 배치가 되고, 이거 이제 수준이 나오고, 1수준, 2수준, 3수준일 때 어떻게 되겠느냐는 게 그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1수준하고 2수준만 나오겠죠.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부터서 H까지는 이제 전부 다 3수준으로 되겠죠. 3수준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전부. 여기까지 전부 다 3수준으로 정리가 전부 다 되겠죠. 이런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게 그 그래프죠. 그래프 요인 효과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린 게 뭐 실험계획법에서 나온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A하고 A1, A2 또는 B1, 뭐 B2, B3 뭐 이래가지고 이제 쭉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는 게 뭐 어떤 평균치 T바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많이 해보셨을 건데 여기에서 최적 수준을 골라주면 뭐 이제 이게 이거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골라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쭉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 이거의 최적 조건은 뭐냐 그렇게 나오죠. 최적 조건을 고른 것의 일반 식은 최적 조건을 골랐다. 최적 조건의 일반 식은 그 이타의 그 옵티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1 바 뭐 A 바 이제 A, B, C, D 전부 다 이것들에 대해서 해줘야죠. A 바, B 바 해가지고 뭐 H까지 이렇게 고려가 됐다. 고려를 다 이제 한 거죠. 인자를 다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항시 이 수준 자체가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평균치가 하나만 필요해요. 평균치가 본래 하나가 필요한데 이런 값들이 전부 다 평균치로 붙어서 얼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평균치를 끼고 이렇게 그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 값들 자체가.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이것들의 평균치를 전부 다 이 값들에서 이 A2의 평균값에서 T바 평균값을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8개의 인자를 고려를 했다. 그러면 여기가 일반식이 마이너스 n-1의 T바가 이게 일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8개 인자를 고려를 했다. 예를 들어서 8개 인자 고려했다. 그러면 뒤에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8이 되는 거죠, n이. 그러니까 7T바가 되는 거예요. 7T바. 여기가 7T바가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일반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6개 인자를 내가 최적 인자로 골라가지고 해줬다. 그러면 뒤쪽이 마이너스 5T바가 되는 거예요. n-1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8개 인자 중에서 제가 선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선형성이란 뭐냐면은 이 직선상으로 나오는 것들, 이 요인 보면은 이게 이 직선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직선 형태로 나오는 게 굉장히 이 선형이 있다 이거죠. 선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선형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재현성이 있다는 거하고 또 연결이 돼요. 재현성. 재현이 나와야만 이게 인자 효과가 재현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최적 조건으로 골라가지고 공정 조건도 다시 바뀐다든지 이러거든요. 그런데 선형성이 안 나온 것들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은 이것보다 이제 저희들은 그 산형이라고 합니다. 산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 오다 보면 수리산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수리산처럼 되어 있다 이거죠. 수리산. 이건 산형이라고 합니다. 산형이다. 뭐 산형으로 되어 있죠. 산형. 또 이와 반대로 산에 가면은 계곡도 있다 이거죠. 곡형이 있다 이거죠. 곡형. 그래서 곡형은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겠죠. 이것보다 이제 바로 계곡 곡자 써가지고 곡형이다. 산이 깊으면 계곡도 깊어라. 뭐 이런 곡형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판단하실 때 우선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야 이거 재현이 되겠다 안 되겠다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재현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먼저 판단하는 방법은 수박을 제가 많이 예로 듭니다. 수박을 되게 수박 딱 사오면은 반으로 딱 쪼개죠. 그죠?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다음부터 식구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옛날에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을 딱 쪼개죠. 8개 인자면은 이게 반이면은 4개 인자죠.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장에 나와가지고 재현성이 있으려면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5개 인자가 선형성이 있어야 돼요. 5개 인자가 선형성을 보유해야 된다. 보유해야 됩니다. 그 밑으로 되면은 조금 걔가 흔들리죠. 그죠? 뭐 2개만 선형성 가지고 나머지 전부 다 산형 곡형이다. 그건 이미 재현성이 안 나오게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면 아, 이게 재현이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금방 알아요. 보면은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의미는 뭔가? 예? 그 의미는 뭔가? 아, 그 의미는 뭐냐면 선형성이 이게 인자 이렇게 선형성을 띄어만이 이것들로 내가 골라가지고 최적 조건을 골라줬을 때 이게 그 조건을 했을 때 물건이 일정하게 나온다니까요. 재현이 되는 거예요. 산형 곡형은 이런 것들은 이제 재현이 안 나오는 그런 인자의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머지 것들의 교작용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들 것들하고 교작용이라든지 이런 영향들이 이 인자들에 미치는 거죠. 안 좋게 나와요. 그렇죠. 이제 이것들은 못 쓰는 거죠. 못 쓰는 거죠. 그렇다고 그럼 이것들을 제어하고 쓰면 돼요. 내가 제어만 할 수 있는 인자들만 골라서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인자들이 5개 정도는 띄고 있어야 선형성을 직선으로 나와야만이 내가 공정 조건을 바꿀 수가 있다 이거죠. 결국 그 산형 곡형 이런 거는 저희가 그 인자에 안 넣어도 되는 건데 넣었다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꼭 그렇다고는 못 보죠. 왜 그러냐면 저게 이제 종합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꼭 뺀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럼 또 결과가 또 달라져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선택한 인자이기 때문에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건 제 경험입니다만은 이 곡형이나 선형이 나오더라도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쓸 수는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이 꺾어지긴 꺾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꺾어졌다. 예를 들어서 이 꺾어진 정도가 조금 미세하다 이거죠. 나왔긴 나왔는데 약간 미세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왜냐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꺾어진 거하고 이거 꺾어진 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상당히 효과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나온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걸 선택해 줄 수가 있죠. 얼마든지 선택을 충분하게 가능해 주죠.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그래프를 좀 보면서 이제 본인이 판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봐야 알아요. 호시의 산형 어떤 거요? 고기 산형. 여기 산형이요? 네. 여기 산형은 굉장히 이건 불안정한 거죠. 산 정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저희가 북한산 인수봉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려고 그러죠. 굉장히 불안한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다 놔두면 당구공을 여기다 놔둔다. 뭐 당구도 잘 못 칩니다만은 당구공을 여기다 놔둔다. 그럼 바람만 훅 불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만 조건이 변해도 일이 가든지 그런다 이거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그렇죠. 이것들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들은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인자에서 배제를 해버려야죠. 분량을 보니까 당연하죠. 이것들 쓰면 불량 유발하게 되는 거죠. 포인트가 좀 준비해 있어요. 어디요? 선형이나 산형을 부르는 포인트가 네. X축에 A번에 그 문제가 또 있고요.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게 네. 조건별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죠. 이걸 지금 요인 효과표를 그렸다니까요. 쉽게 말하면은 그 데이터가 나온 것들을 P1, P2, P3 나온 것들을 SMB 값을 구했어요. SMB 값을 다 구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18개 SMB 값을 다 구해가지고 A의 1수준의 SMB는 얼마냐? 그러면
9n까지를 다 더한 거예요. 1부터 9n까지를 다 더해가지고 여기에다 써준 거죠. 즉 1n부터 해서 9n까지의 결과를 여기다 다 써준 거죠. 그죠? 그거를 평균치로 따지니까 이걸 9로 나눠준 거예요. 9n 9개가 있으니까 9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A2의 효과를 보려면 이 10행부터서 18행까지잖아요. 9개가 있으니까 이 10행부터서 18행까지의 결과를 9로 나눠가지고 이걸 이 수준에다가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1 바가 되겠고 A2 바 평균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수준이 그 1, 2, 3 각각 그렇죠. 6개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거의 최적 조건은 뭐를 뜻하냐면 여기에서는 이 그래프로 보면 뭐냐면은 이 A2, B2가 되겠죠. A2, B2 이것들을 골라가지고 저것들을 계산을 해준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줬을 때 5개 인자가 일단 선형성을 보유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근데 벌써 이제 여기서는 C, D다. 이게 C다, C, D였다 그러면 2개가 벌써 이제 안 된 거잖아요. 나머지 6개가 뭐 선형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최적 조건으로 공정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게 항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기술적 가능성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게 돈이 적게 드는지를 체크를 해보라 이거죠. 항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항시 체크를 해보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얘가 좀 이따 나와요. 그 S&B 지금 계산한 얘가 아니라서 이건 그 생 데이터죠. 생 데이터. 로 데이터 그대로죠. 지금 이건 가공이 안 된 데이터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계산을 한 거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제 이 계산을 한 거거든요. 어제 이 계산 했었잖아요. 어제 하신 게 이 계산 하신 거예요. 그죠? 지금은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분석하는 방법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뭔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네. 예를 들어서 L18 실험이다. 네. 그러면 이 수준계 하나에 네. 3수준계를 7개. 7개 정도 배치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공식이 있나요? 어떻게 알죠 그게? 3수준. 2수준계 하나에 네. 3수준계 7개까지 할 수 있는 실험이 L18 실험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아, 그건 이미 직교표가 나와 있으니까 아는 거죠. 무슨 공식이 있지 않나요, 그거? 그거 그러니까 아까쯤에 제가 잠깐 미니탭에서 보여드렸는데 네. 내가 그 어떤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일단 돌아가서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준계부터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걸 놓친 것 같아요. 수준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직교표 할 때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데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준계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죠. 미니탭에도 2, 3, 4, 5 수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2의 n개 나타낸 게 2수준계예요. 즉 이게 n의 숫자에 따라서 L4도 되고 뭐 내분 실험도 되고 L8도 되고 2의 배수로 되는 거죠. 뭐 L의 16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는 게 2수준계라 이거죠. 근데 2수준계의 약점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곡점을 모르기 때문에 최적 포인트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좋은 실험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3수준계다 그러면 3의 n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L9부터 해서 뭐 L의 27 그 다음에 L의 뭐 3승이다 그러면 또 여기다 뭐 또 늘어나겠죠. 3에 3, 3이다 그러면 뭐 81 뭐 이런 식으로니까 이건 상당히 실험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4수준계도 있고 이제 그러겠죠. 4수준계도 있고 막 그런데 대개는 이제 쓸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많이 안 쓰고 그 다음에 혼합계가 있겠죠. 혼합계, 믹스트. 혼합계가 있는데 이게 믹스트라고 그러죠. 믹스트 레벨이라고 그러죠. 많이 섞여 있다 이거는 믹스트 레벨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게 보면은 2의 n개 곱하기 3의 m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L18 실험은 혼합계예요. 혼합계 실험. 즉 L의 18이라든지 L의 36 뭐 L의 54 뭐 이런 실험인데 사실상 L36도 안 쓰게 되죠. 다구시 선생님 말씀은
L36 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L8 실험을 2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이제 혼합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를 보고 내 인자가 몇 개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장 가서 지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아주 급해가지고 모 업체가 수출도 잘 안 되고 근데 이게 컴프레서를 차량용 에어컨 컴프레서를 만드는데 에어컨 성능이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문제가 돼서 급히 이걸 내가 2, 3개월 내에 두드러 고쳐야 되겠다. 하면 곧바로 이제 시행을 하면 저는 부르거든요. 가서 봤더니 밸브부터 해가지고 엉망이더라. 하면은 일단은 이 밸브계를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서브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먼저 이 브레이크다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아주 급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놓치게 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갖다가 이런 서브 시스템으로 나누게 되죠. 서브 1, 서브 2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컴포넌트를 이제 나누게 되죠. 컴포넌트 1, 2, 3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있다면은 파트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 파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고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되게 보면은 그동안에 좀 간과한 엔지니어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같이 일을 딱 해보면 웬 인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래요. 자기를 또 그동안에 간과했던 인자가 무진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생각 안 했던 것들이 파트 2나 이런 데서도 보게 되면 인자가 막 무진장 쏟아져요. 막 11개 막 이렇게 쏟아져요. 자, 그럼 11개에 대한 실험을 자기들이 이번 경우에 확실하게 해서 끝내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에 보게 되면은 다고치에서 11개 이수준 인자로 11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있잖아요. L12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고치에서는 L12에서는 L12 실험이 있다 이거죠. 11개 실험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그게 L12 실험이 네. 11개 인자가 있을 때 그렇죠. 11개까지는 가능한데 11개까지 7개도 있어도 되고 8개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거를. 어떤 걸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 11개까지 인자를 뭔가 변형을 해가지고 실험하는 그 실험표 아, 실험표는 이미 정해져 있고 L10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아, 그건 이미 세상에 나와 있잖아요. L12가 있고 L18이 있고 L36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쭉 꺼내가지고 내가 이 수준은 2수준을 하고 싶고 이 수준은 3수준을 하고 싶고 이 수준은 또 2수준을 하고 싶고 이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L12를 택하든지 L18을 택하든지 하는 거죠, 본인이. 그렇죠. 그걸 선택할 때 저 예. 같은 경우에 예, 예.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인수준 네, 말씀 좀, 인자, 예, 예. 인자를 딱 봤더니 예. 인수준으로 된 게 하나 정도 있고 예. 손수준으로 된 게 한 6개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L18 실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어떻게 감지하냐 이거죠.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아, 결정을. 네. 이걸 보니까 어느 L18 직격과를 실험을 해야 선택해야 되는데 되는 아, 그러니까 직교표의 선점도 말씀드렸죠, 어제. 네. 선점도를 보게 되면 그게 선점도하고 아래가 그 직교표의 이 배치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직교표 배치라면 뭐냐면은 이 직교표가 다 나와 있다고, 이 직교표가. 현재 이 직교표가 선점도하고 한꺼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내가 A 수준은 2수준으로 나머지 전부 다 3수준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선점도하고 나와 있는 오소고날 어레이, 즉 직교표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걸 써야 되겠다 한 게 이제 L18이 정해지는 거죠. 그건 자연적으로 인자를 정하다 보면 나오게 돼요. 네, 선점도하고 이렇게 따져다 보면은 아마 제일 뒤에 직교표하고 직교 배열표와 선점도가 있어요. 제가 부록으로 넣어놨거든요. 이거를 보고 이제 그렇죠. 예, 예. 건데 예. 저번에 그걸 찾아봤거든요. 예, 예. 또 어떻게 저걸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현행 조건에서 내가 변화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행 조건에서 변화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실험을 할 때.
자, 그럼 공정 조건 한번 체크를 해보죠. 뭐, 공정 조건을 전부 다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사장님은 막 엄청 바쁘게 재촉할지 모르지만, 공정 조건을 전부 다 하려면은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이 OM12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 이 불량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려면은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이거죠. 즉 특성 요인도부터 체크를 하는 거죠. 특성 요인도. 특성 요인도에서 보면은 어떤 불량 현상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반도체 뭐 수율 불량이 자꾸 생긴다. 수율 불량이 자꾸 생긴다. 그럼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원인이냐? 머티리얼이 원인이다. 또는 뭐 머신이 원인이다. 어떤 사람이 원인이다. 어떤 메소드가 원인이다. 또는 뭐 메저가 원인이다.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뭐 인바이러멘털 환경적인 영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 대골, 중골, 소골 계속해서 또 나누게 되잖아요, 이걸. 그죠? 이거가 이제 첫째 원칙이고, 이것부터 이제 제대로 돼 있으면 찾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인자를 압축을 해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뭐 인자를 이제 압축을 쭉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온도가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뭐 RPM이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소성 온도가 문제인 것 같고, 뭐 등등등이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자, 손을 댈 건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비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시간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내가 단기간에 뭐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그걸 일단 체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일단 이것들을 전부 다 꺼내는 게 중요하죠. 이거를 전부 다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전부 다 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자를 전부 다 꺼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봤을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뭘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이제 이 축소를 시키든지 그런 것들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쯤에 그 인자를 많이 배출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 수준 11개까지 배출시킬 수 있으면 아마 공정 조건이라고 그래도 11개까지 정도 배치시키면 거의 다 배치시킬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11개까지 여러분들 배치시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현행 조건하고 커런트하고 현행하고 그 다음에 현행 조건을 일단 이 수준으로 놓는 거죠. 이걸 현행 조건을 이 수준으로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현행 그럼 온도는 몇 도냐? 25도로 움직이고 있다. RPM은 뭐 1000rpm 정도 움직이고 있고, 뭐 소성 온도는 얼마다. 했을 때 이것들을 변화를 시켜준다 이거죠. 변화시켜주는 것도 규칙이 있어요. 폭을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실험 계획법상은. 넓게 해주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들, 야, 넓게 해주면 이거 문제가 있을 거다. 천만에 말씀. 넓게 해주면 넓게 해줄수록 확실하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죠. 그러면 별로 효과를 못 봐요. 왜? 이 아까쯤에 이 요인 효과표에서 봤지만 조금만 움직여준다는 것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정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의 영향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바로 옆집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니네 집, 내네 집 하면서 감도 따먹고 떡국도 똑같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차이가를 못 느낀다 이거죠. 네. 이 현행 이 수준이라고 했는데 25도씩 1000rpm이라면 인자가 두 개라는 거지 수준이 두 개라는 거지. 네? 현행 뭐 그 조건이 있으면 네. 25도씨하고 1000rpm이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온도를 이 수준으로 네. 하고 rpm도 이 수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본다니까요. 일단 현행을 볼 때 이 수준에다 일단 배치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1수준 있고 2수준 있고 이제 3수준 있는데 우선 내가 이 수준에다가 배치는 시킨다 이거죠. 현행은. 그러니까 현행에 대해서 전부 다 뭐 rpm을 이 수준으로 계약하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2수준에다 내가 배치를 하긴 하는데 1수준, 3수준 이런 것들을 더 도입할지는 그 후의 문제고 일단 도입하더라도 현행은 항시 2수준에다 배치가 된다 이거죠. 현행 조건은. 현행 조건은. 인정 안 예? 인정 아니죠. 이건 이제 수준이고 이게 지금 임자죠. 아, 이게 임자고 이게 이제 수준인데 어떤 실험을 하든 간에 현행이 2수준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L18에서 두 번째 경우가 현행하고 제일 가깝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선은 이거를 저 배열할 때 이수준 항에다 넣어놓는다. 그렇죠. 현행 조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다 이게 지금 현행하고 제일 가깝다 이거죠. 넘버 2가. 이게 지금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하고 넘버 2 실험이 제일 가깝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인자를 전부 다 한 다음에 우선 현재 조건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현재 조건을 전부 다 도출해가지고 전부 다 일단 적은다고요.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엔지니어가 감이 없으면 결국은 3수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3수준 한다는 것은 한 번에 최적 수준을 골라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2수준이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해야 될 그런 게 더 많아요. 한 번 한 다음에 또 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력이 있다면 그냥 믹스드 수준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최적 실험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은 돈이 많이 들고 뭐 시간이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요. 이 수준 실험하고 나면.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는 뭐 엔지니어 하겠다는데 뭐 우선 경험을 해보라고 저는 놔두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다음에 1수준, 3수준을 넣는데 수준 잡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더 넓게 잡으면 좋은데 엔지니어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 경험상은 가전 기기 있죠. 에어컨부터 해서 뭐 압축기, 뭐 냉장고 이런 실험 다 해봤습니다. 그런 실험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15% 내로 주게 됩니다. 15% 내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15% 내외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한 30 정도 되겠죠. 15% 정도 된다면 한 30. 그 다음에 이것은 등간격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등간격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등간격이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5하고 30이 돼 있으면 여기가 1수준이 20이 되면은 등간격이잖아요. 20, 25, 30 등간격이죠. 꼭 등간격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왜 근데 등간격으로 하느냐?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들이 여기를 등간격을 꼭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여기를 내가 18로 주겠다.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해석을 할 때 본인이 해석을 하면서는 꼭 20으로 생각하고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을 해놓고 어떤 것은 부등간격, 어떤 건 등간격으로 해놓고 나중에 해석할 때는 등간격으로 해석한다든지 부등간격으로 해석한다든지 자기들 멋대로 해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따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등간격을 아니도 상관없지만 대개의 실험 계획법을 보면 등간격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도 예를 들어서 15% 한다 그러면 뭐 한 1150 정도 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850. 이게 이제 일반적이고 이게 일반적인 실험입니다.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실험이 있다. 신뢰성이 또 문제가 되는 실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범위를 더 넓혀줘야 됩니다. 범위를. 그래서 현행치에다가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면 현행치에다가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의 시그마만큼 벌려줘야 돼요. 이건 신뢰성을 위한 실험입니다. 신뢰성. 신뢰성을 좀 보고자 할 때는 더 벌려준다 이겁니다. 더. 그 물건의 산포가 나온 것들을 그 인자 수준에 따라서 산포 생긴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벌려준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15% 이상 한 20% 이상 이렇게 벌려준다는 게 신뢰성을 위한 테스트입니다. 더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다국 선생님한테 저도 그 의무사항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아, 불안한데 엔지니어들이 따르겠습니까? 근데 항시 그렇게 되면은 실험 결과가
이 명확한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범위를 넓혀가지고 어떤 인자가 유효한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좀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상세하게 해본다든지 이게 더 좋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잡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공정 조건을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바꿔봐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이제 임 과장님처럼 기계 쪽이나 뭐 이런 쪽, 전기 쪽들은 이 아래쪽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대로 하시게 되면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죠. 별 무리 없이.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테크닉이 많이 따르게 돼요. 엔지니어들이 모르는 테크닉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 어쩔 때 플러스 3을 하고 어쩔 때 마이너스 3을 하고 그거 있죠. 그게 다고시 선생님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책에 안 나온 내용이라서 엔지니어한테 결직치가 생겼을 때 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할래?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절대 엔지니어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컨설팅을 다고시 선생님처럼 하신 분들은 알고 있죠. 처리 방법을. 근데 그게 바로 돈이에요. 다고시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비싼 돈을 주고 컨설팅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안 물어보면은 자기도 모르니까 안 알려주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교육을 하면서 미리서 이제 공개를 해놓고 하는 거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더 알아서 쓸 수 있도록 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거 보면은 인자를 도출을 많이 이제 해보고 이 엔지니어들하고 이 대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거 쓰면 되겠습니다라든지 금방 이제 나오는데, 대개는 이제 선점도를 놔두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원칙이죠. 이건 인자수가 몇 개고 뭐 이건 수준이 몇 개 인자 몇 개이기 때문에 몇 개를 이렇게 따지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그거 보게 되면은 이 미니탭이나 이런 데서는 자동적으로 이 선택을 하면은 그걸 골라주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이 직교 배열표가 나오잖아요. 아까 쫙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인자가 지금 몇 개고 몇 개 인자니까 이렇게 보면은 만나는 그런 이 직교 배열표를 골라서 쓰게 되는 거죠. 네, 그 인자 수준이 네. 동일할 때는 네. 이제 공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L L4, L9, 이거는 실험 횟수가 몇 번이고 이거는 인자 수가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근데 믹스트로 돼 있는 거 L18 뭐 이런 것들 L12 이거는 공식이 이렇게 하면 이게 수준수가 몇 개? 이거 외우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건 경험으로 해서 이거는 뭐 L12는 몇 개 인자 몇 수준의 인자를 몇 개까지 배치할 수 있는 실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알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L12 딱 보고 이거는 인자수 몇 수준의 인자를 몇 개까지 배치하는 그런 실험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건 모르겠어요. 그거 이제 좀 예. 또 한 가지는 이 실험 계획법이라는 게 실험 횟수를 가장 바꾸친 실험 횟수를 좀 줄여가지고 최적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한 가지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죠. 그게 뭐죠? 한 가지 목적은 재현성 없는 실험들을 이 다고치 직교표를 씀으로써 걸러낸다는 게 그게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고치 직교표를 쓰는 목적이 그 시장에 나가가지고 재현성이 안 나오는 것들을 미리서 걸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은 재현이 안 나오는, 아까 전에 산형, 곡형 막 나온 것도 있었죠.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사장님이 물건을 내라 하면은 시장에 나가면은 소비자 불량으로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물건 팔아서 손해보는 것보다는 고객 이미지가 나빠져가지고 향후에 이 새로운 신고객 창출이 어려우면은 결국은 기업이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네. 이 최적 조건을 찾는다라는 말하고 같이 대입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뭐 실험을 해가지고 최적 조건을 찾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상적인 조건일 뿐이지 재현성이 없는 조건이다. 그러면 선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최적 조건을 골랐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침해처럼 4년 곡형 나오면은 그건 최적 조건이 아니죠.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그렇죠. 하는 그건, 거잖아요. 네. 결국 그거는 SMB를 분석해가지고 네. 나오는 거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저런 그래프, 네. 그래프로 인해서 선형성이 없는 것들은 제외를 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거기까지는 최적 조건을 찾는 거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네. 그거 말고 뭐 이 실험계획법의 목적이 또 한 네. 가지가 있죠. 어떤 건가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가 있는데 지표별표는 재현성이 없는 것들을 이제 다고치 지표표는 골라주는 게 큰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재현성이 없는 것들을 미리서 골라가지고 안 보내게 하는 게 큰 목적이 있다 이거죠. 조건이라는 게 제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금방 두 가지 네. 다 얘기한 건데 옵티마이즈한 그런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최적 아까쯤에 곡형이나 산형이 많이 나오면 최적 조건 자체를 골랄 수가 없다니까요. 네. 예, 예. 고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제한성이 없는 자, 그런 다음에 결론에는 스크리닝하는 그렇죠. 스크리닝하는 목적이죠. 옵티마이즈한 찾는 거와 스크리닝하는 예, 그렇죠. 두 가지로 예.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 실험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최적 조건이 재현성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돼도 다시 한번 확인 실험을 통해서 그걸 또 검증을 해본다 이거죠.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직교표를 이렇게 세봐가지고 이게 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아, 이게 재현이 잘 되겠구나. 아까 전에 직선성이 나오고 선형이 나와서 재현성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본 다음에 그 조건대로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다. 그 판단은 페이지 52페이지에 어제 나왔었죠. 어느 정도 줄 것 같다는 것을 미리서 예측을 해보고 그 조건대로 해봤을 때 실제로 나오느냐, 액츄얼하게 나오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증을, 확인 실험, 그게 확인 실험이죠. 확인 실험으로 봐서 그게 재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린다 이거죠. 그것은 좀 이따가 할 내용인데 이제 자꾸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먼저 이제 앞서가게 되는데 확인 실험을 다시 한번 거치게 돼요. 쉽게 말하면 확인 실험을. 자, 그래서 확인 실험을 거친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예 나온 김에 그냥 또 좀 아예 하죠. 아예 나온 김에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방금 전에 여기 나온 게 실험을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험 통한 그게 예측치예요. 예측치. 만들어 보지는 않았죠. 인자를 저렇게 변화시키면서 만들어 보지는 않고 저희들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저런 조합했더니 최적 조건이 이거다 하고 예측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예측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적 조건하고 현행 조건이 있겠죠. 현행은 예를 들어서 이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뭐 A1, B1, C2 해서 H2까지가 예를 들어서 현행 조건이었다.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최적 조건이 따로 나올 거 아니에요. 최적 조건은 뭐 달리 나오겠죠. A2, 뭐 B1, C3, 뭐 D3, 뭐 등등등 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거죠. 현행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최적 조건 우리가 아까 지금 골라둔 것에서도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실험 바탕으로 해서. 자, 그러면 현행이 예를 들어서 9가 나왔고 이게 16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의 차이가 뭐냐? 이게 개인이었거든요. 개인이라는 게 어제 이득이었죠. 개인. 그래서 이게 이득이었는데 이게 보면 이제 7dB가 나왔죠. 7dB가 나왔습니다. 7dB가. 근데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예측치는 우리가 했지만 만들어 보진 않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만들어 봐서 하는 게 이게 검증 실험이에요. 일단 확인을 통한 확인 실험이라 이거죠. 확인 실험. 실제로 그게 되는지 액츄얼하게 시장에 나가서 과연 그게 재현이 되는지 확인 실험 검증이라 이거죠. 확인 실험 해보는 게. 이걸 직접 만들어서 해보는 거예요. 이 조건도 공정이라면 그 조건, 공정 조건대로 하면서 보는 거죠. 공정 조건을 바꿔가지고, 이 조건대로 바꿔가지고. 자, 그러면은 꼭 안 같아도 됩니다. 꼭 안 같아도. 이 값이 같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14가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5가 나왔다. 확인 실험은 정해진 조건 보고 두 가지로만 하는 거죠. 변형하고. 그렇죠. 두 가지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꼭 같이 안 나와도 돼요. 이 결과가 이거하고 꼭 같이 안 나와도 됩니다. 자, 그럼 이거의 차이는 얼마 되죠? 7.5가 되죠. 자, 이게 재현성이 있냐 없냐는 옛날에는 어떤 T분포를 써가지고 해도 됐어요. 근데 T분포를 쓰다 보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또 유효 반복수란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T분포표를 찾아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안 씁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판정을 하냐면 이게 재현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판정을 하냐면 확인 실험의 결과가 즉 7.5dB죠. 7.5dB가 어디 사이에 들어가면 되느냐. 예측치가 있죠. 예측치에 상하는 1.3이고 그 다음에 하하는 0.7 그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즉 위쪽은 얼마에 들어가냐면은 여기 이제 9.1이고 이걸 예측치가 7이기 때문에 이게 7dB이기 때문에 9.1이고 아래쪽은 4.9죠. 4.9 그러면은 결론이 재현이 있다 그래 보는 거예요. 재현성이 있다. 재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결론은 뭐냐? 뭐 표준화 시킨다든지 뭐 도면에 반영한다든지 뭐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에 반영하겠죠. 도면 설계 반영. 뭐 공정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조건을 바꾼다든지 이래가지고 뭐 공정 조건 변경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양산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뭐 특허를 낸다든지 뭐 등등등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양산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순을 밟아가지고 이때 되면 이제 기술로서 완전히 인정을 받는 거죠. 기술 인정받는 거죠. 인정받으면서 여기에서도 반드시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따져본다 이거죠. 이게 과연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는 건지 또는 뭐 기술적으로 우리 기술로 가능한 건지 또는 좀 더 개발이 가능한 건지를 본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도면에다 반영을 해주면 이제 그걸로 이제 좀 끝이 나는 거죠. 만약에 출력 조건에 했는데 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을 보통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품질과 비용이란 말을 제가 드렸잖아요.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품질 손실 함수에 관한 비용 계산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걸 내가 투자를 2만 불 했을 경우에 품질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를 다시 한번 따져본다 이거죠. 그게 이제 제 7장에 나오는 손실 함수인데 그것도 이제 자꾸 먼저 질문하시니까 앞서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비디오 촬영상 뒤에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약간 좀 궁금하죠?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 업체를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뭐 PDP든 621이든 뭐 가리지 않고 모터 업체도 해봤고 뭐 다 해봤었는데 여기에서 이거에 벗어난 업체가 없어요. 벗어난 업체 없습니다. 거의 다 이 수순대로 따라갑니다. 이 수순대로 따라가고 최근에 이제 제가 했던 데가 모터 업체였는데 모터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산포가 많이 생겨서 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뭐 갔더니 처음에 그러더라고. 내가 콧방구 탱 끼웠죠. 도대체 어떤 설계법을 쓰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설계 기술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모터 예를 들어서 DC 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지만 저하고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품질이 현재 품질보다 훨씬 좋아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존 설계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설계가 안 좋다는 것을 고치려면은 효과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사내에 기술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 다구치 기법도 보면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역을 하면서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이 하다가 그냥 퇴사해버리고 또 다른 데로 스카우트해서 가버린다든지 하면은
없어져 버리는 거 쉽게 말하면. 후배들한테 전수도 안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한번 배운 건 같은데, 배운 건 뭐예요? 하나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나눠드리고, 미니탭도 드렸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 이제 필요하실 때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일본 책 하나 가져왔죠? 표준화 그 기술, 거기에 보면은 현행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가 쭉 돼 있어요. 다고치 박사가 쓰셔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시뮬레이션 것도 나와 있어요. 앞으로 기술 개발하려면 시뮬레이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하면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충실해가지고 모터를 갔더니 아까쯤에처럼 이제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목적 함수 뭐 선정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외람되게 모터는 잘 모릅니다만은 모터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같이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터를 해보니까 모터가 요즘 이제 모터가 범용 모터는 돈을 못 벌습니다. 그래서 EPS라고 그래가지고 일렉트릭 파워 되는 걸 가지고 쓰거든요. EPS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안 쓰면은 이 돈을 못 벌어요. 모터 업체가. 그게 좀 비싸요. 뭐냐면은 이 큰 고급차들 있죠. 이 외국 고급차들 그런 데는 그런 모터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게 바깥으로 이게 쏠리잖아요. 운전자가 존다 이거죠. 커브길에서 졸아가지고 커브 길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터 이 센싱 그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바퀴를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감하게 튼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모터가 못 틀게 한다 이거죠. 그냥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 모터를 하게 되면 대당 뭐 한 7, 8만 원씩만 남고 그래요. 모터 하나에. 그러니까 기계 제작 업체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새로 개발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EPS 만드는 업체가 세계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업체마다 눈독을 들이는데 이제 대우 정밀 모터에서도 그걸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이 코깅 토크라고 그래가지고 모터에 가면 이제 슬롯이 들어가거든요. 슬롯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원활하게 돌지를 못해요. 탁탁탁탁 걸리는 거예요. 4극 모터다 그러면 4번이 걸리는 거예요. 틱틱틱틱. 근데 그걸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그 코깅 토크를 제거 한번 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제가 가서 봤더니 이 최대 이게 최소가 한 300 나와요.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목표가 얼마입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100은 맞춰야 된대요. 현대자동차에서 그렇게 맞춰달라고 그랬대요. 자, 그럼 어떻게 했죠? 그랬더니 지금은 물건 만들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으로 다 해본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방법으로 했었죠. 그래서 제가 2번을 지도를 하겠다 그랬어요. 한 번은 범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표준 SMB라고 나오는데 표준 SMB로 2번째로 하게 되면 완벽하게 될 거다. 근데 이제 2번은 이제 표준 SMB 지도는 못 했죠. 첫 번째 지도 했을 때 6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꼭 만들어 봐서 성과가 나오면 연락을 나한테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죠. 그래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보시면 시뮬레이션도 굉장히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자주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들이 있죠.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게 본인도 편하고 그죠? 제 재현성 알고 유무가 있습니다. 30 플러스 마이너스 30% 안에 되는 예. 이 규준에 따르면 돼요. 근데 이 규준이 그 T분포를 써가지고 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 T분포를 써가지고 했었거든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뭐 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이 N2분의 V2 곱하기 여기다 이제 T분포에 나오는 값들 이렇게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썼는데 이게 굉장히 엔진들이 또 귀찮다 이거죠. 이건 이제 유효 반복수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유효 반복수 계산하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나라는 사람이 한 그런 방법이 있고 다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다고치라는 분이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구치를 배우시니까 다구치라는 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수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계산하고 나면 또 T분포표를 또 찾고 그래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예, 그것을 한꺼번에 조합을 해서 여기다가 막바로 집어넣어놨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그냥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실험을 할 때요. 네, 이제 뭔가 변경해가지고 네, 좀 더 나은 조건을 찾고 싶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처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최적 조건을 무작정 찾고 싶다. 예, 예. 설비를 셋업한다든가 예, 뭔가를 개발을 한다든가 그렇죠. 기준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최적 조건을 그냥 찾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다른 경우잖아요. 예, 그때는 저렇게 뭐 비교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투자에 때는 비교를 한다든가 그거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설비를 들어왔으면 그 설비에서 물론 자기들이 정확하게 이걸로 하십시오 하는 건 없지만 그 설비 가동 운전 범위가 있잖아요. 네네. 이 가동 운전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잘하셨네요. 어떤 고급 장비가 들어오면 본인 회사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한 번에는 그런 경우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설비 운용하는 그 조건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인자로 골라가지고 넓은 범위에서 한번 해봐가지고 우선 가장 시의적절한 제일 영향이 있는 인자들을 골라내야죠, 먼저. 골라낸, 실험을 해서 무슨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인자부터 찾아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골라낸 다음에 그것을 지금처럼 저희가 유용한 것 가지고 이제 좀 더 상세하게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완벽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제